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7-2008-423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주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 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 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중 1인의 변제는 다른 전부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 이하 전부 의무자라 한다. 전부 의무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중 변제 등으로 소멸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만 다른 전부 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 의무자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회생 채권액은 회생 절차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고정되고 그 이후 다른 전부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 채권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제를 한 다른 전부 의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므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제3항,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률 관계를 전제로 다른 전부 의무자와 회생 채무자 사이의 구상 관계를 다루고 있다.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부 의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전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으로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6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 의무자는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제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전부 의무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의무자는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는 이른바 현존액주의를 채택하여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확실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여럿이 각각 전부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 다른 전부 의무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일부가 소멸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생 절차 개시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변제 등을 한 전부 의무자는 회생 절차에서 구상권이나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 회생법 제126조에서 정한 전부 의무자에 해당하고 주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장래의 구상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 채무자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그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을 근거로 주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 회생 절차상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연대보증인이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한 금액이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주 채무자의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미치지 못한다면 회생 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7다 222368 판결 사건명 회사에 관한 소송 1.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 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 담당 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 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진다. 2.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 담당 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 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 통제 시스템의 형태,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 시스템을 통한 감시, 감독 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인지 여부, 적극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 상황 및 재무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 담당 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 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 이하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고 한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에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 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관리 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 감독 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8다 20402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본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 시행자의 손해배상 범위. 이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증명 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자.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침해된 데에 따른 손해이므로 사업 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 시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의 시행자인 갑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사업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협의 취득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한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갑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보상 없이 위 사업을 시행하자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법률 제77조 등이 정한 영업손실보상금이고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에 을 등에게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8-250-087 판결. 사건명 배당 2. 1. 전부 명령에 의한 채무 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 명령 신청 시 명시한 집행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만 생기는지 여부. 적극 및 압류 명령 신청에 기재된 집행 채권이 수개인 경우 전부 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 정하는 기준.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은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 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231조. 위와 같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 명령 신청 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 따라서 압류 명령 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개인 경우에 전부 명령에 의한 채무 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 변제 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 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 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에서 정한 지정변제 충당의 문제가 아니다. 2.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이는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 취소 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인정되고 이 경우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 한편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하나여서만 담보권을 가질 뿐 기본 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 금액이 모두 피담보 채권인 손해배상 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 전부 명령 신청서에 적은 집행 권한이 그 손해배상 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 담보되는 손해배상 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때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 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 금액과 피공탁자인 담보권자가 그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적은 청구 금액이 모두 피담보 채권인 손해배상 채권액을 초과하고 압류, 전부 명령 신청서에 적은 집행 권한이 그 손해배상 채권을 포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일 경우에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의사는 그 신청서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되는 손해배상 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시키려 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담보되는 손해배상 채권부터 우선적으로 집행채권에 포함되고 담보되지 않는 기본채권은 압류 명령 신청서에 적은 청구 금액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뺀 잔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담보공탁을 한 채무자가 수인이고 그 채무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이며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들이 갖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 전체에 대해 동시에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그중 어느 채무자로부터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 채권의 만족을 구한다는 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어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그 피담보 채권의 만족을 구할 것인지에 관한 실행 선택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오로지 각 공탁 채무자와 그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공평한 조절이 문제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채무자가 공탁한 담보에 비례하여 각 공탁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손해배상 채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8타 28863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미신고 5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5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 즉 눈앞에 급박한 경찰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 행위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경찰 행정상 즉시 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 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 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 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제2항에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선언하여 경찰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 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 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의 선임 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4. 청원 대상 기관이 청원법에 규정된 청원 방법이 아닌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청원인이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헌법은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청원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 활동에 의하여 형성되며 이때의 입법 형성에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청원법은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청원은 문서로 하되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 자료를 첨부한 후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거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공동청원의 경우에는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제6조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항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청원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원 대상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원법에 규정된 앞서 본 청원 방법 이외에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방식과 절차에 개별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을 뿐더러 청원인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갑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에 서명지 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인 을 등이 해산 명령과 통행 차단 조치를 하였고 이에 갑 등이 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고려하면 을 등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을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19다 27272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및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 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 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0-254-28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권리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 행사가 사회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 행사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에 기초를 둔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취득 경위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토지 인도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하는 실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토지에 대한 법적 규제나 토지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토지 인도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인도 청구 이외에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도로관리청인 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0-278-170 판결 사건명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 청구의 소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 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 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 건물의 존재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 소유를 위하여 해당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대지 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 사용권의 법적 성질은
신탁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채무자를 집행 채무자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실행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 권한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 채무자를 집행 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강제 집행은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 금액 한도 안에서만 집행 채무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이다. 3. 집합건물 건축자의 대지 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 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서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 부분과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 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건축자의 대지 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가 맞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 부분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전유 부분과 함께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238902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 무효.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없이 개최된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 2002-1178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공동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므로 종중총회 당시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3.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어떠한 단체가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의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과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고유 의미의 종중. 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 고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 종원,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하 종중유사단체라 한다. 종중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종중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의 종중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 등 법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 종중원 확정, 종중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갑 단체의 회칙에는 구성원의 자격을 남자로 한정하는 내용이 없었으나 공동선조의 자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원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후 갑 단체가 자신의 실체를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표방하면서 구성원의 자격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회칙을 마련하였는데 그 후 위 회칙에 따라 남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을이 갑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 조사 없이 본안으로 나아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다 255-051 판결 사건명 용역비 1.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일용직 인력 공급의 경우 외형상으로 인력 공급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 공급 업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직업안정법 제2조의 2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2호 유료 직업소개 사업이란 무료 직업소개 사업이 아닌 직업소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 규칙은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시설 기준 제18조, 등록 사항의 변경 제22조, 현황 보고 제28조, 지도 단속 및 보고 제29조, 보고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인력 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 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 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 공급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 공급 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 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 공급 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갑 주식회사가 하도급 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 사업자인 을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인력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병 주식회사는 을과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데 병 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갑 회사를 상대로 을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을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다 257-705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 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